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라이브로 하는 거죠. 근데 제 앞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우리 카메라 보시는 분들은 같이 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자,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공단계죠. 그러니까 법검 단계에서 민법하고 민소법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해가지고 이걸 한자로 써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민사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사법이다. 그래서 민법, 민소법을 다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은 이제 민법 용어에 대해 가지고 저하고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에 민사 소송법과 관련해서 용어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초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용어도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어도.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이제 이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법원직 할 때. 그 다음 이제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둘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뭐가 더 어려운가? 원래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민사소송법이 더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가면 갈수록 원래 민법이 더 어려운 법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조문도 가장 많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원래 우리는 성문법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문법 국가다. 그럼 성문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한자로 적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를 성자니까.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법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민법도 법전이 있겠죠. 민사소송법도 민사소송 법전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같은 이런 성문법 국가에서는 법전에서 있죠. 문제를 냅니다. 일단은.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는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거든요. 그 다음 민소법 같은 경우에는 1조부터 502조까지 있어요. 야, 선생님 그럼 조문이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합치면은 뭐 한 1600조 넘죠?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600조를 다 외워야 되느냐? 원래는 다 외우면 좋죠. 다 외우면 아마 수험에서 만점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는 수험이니까 잘 나오는 조문들이 좀 있어요. 그런 조문들을 위주로 하는데 문제는 그런 중요한 조문들 위주로 해도 예를 들어서 조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래서 제 몇 조 이렇게 써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문장이 예를 들어서 누구나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개념이다. 그러면 확정 개념이라면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누가 보면 다 아는 거니까. 그렇죠? 그 법률에 따른 국어적인 풀이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정 개념보다는 불확정 개념이라고 해서 확정되지 않은 개념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개념을 해석을 할 때 A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B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C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수능 치잖아요. 그렇죠? 수능할 때 해결의 변증법 뭐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때 정반 합이란 걸 배웁니다. 맞죠? 이 정이면 이게 반이면 이게 합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조문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견해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건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판사입니다. 법원이에요. 그럼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걸 다 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A라는 견해도 맞는 것 같고 B도 맞는 것 같고 C도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무슨 개념이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걸 어려운 말로 유권 해석이라 그러고 그 유권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
판례라고 합니다. 그럼 판례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이 중에 뭐 하나를 정했잖아요. 그렇죠? 판례다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객관식을 풀 때 객관식 문제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1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다음 중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서 괄호를 보면 다툼이 있으면 뭐에 따른다?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꼭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지선다니까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고요. 그 다음 3번이 있고요. 이렇게 4번이 있을 때 이 중에서 하나를 고를 때 이 판례 입장에 따라서 답을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요. 공부할 때. 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조문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그 조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주는 게 뭐예요? 반드시 판례를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할 것은 제가 이제 이 판례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조문에 쓰고 있는 용어들 있죠? 민법전에 쓰는 용어들 있죠? 그 뜻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냥 간단한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가 법학과 나온 사람이 아니면 법 공부를 처음 해보면 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슨 외계어 같아요.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 답답한 느낌을 많이 들고 법대를 다닌다고 해도 처음에 1학년 1학기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간단한 뜻풀이를 이렇게 쭉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어차피 간단하지가 않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왜 간단하지가 않을까? 이 민법만 해도 이 민법이 사실 이게 한 과목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그래서 잠깐 지워보면 이 민법만 하더라도 그 민법 안에서도 한자로 적을게요. 그 민, 법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죠? 민법 그렇죠? 쉽죠? 그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물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 그 다음 채권법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 가족법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 가족법은 같은 말이 그 친족 상속법이라고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때 제가 방금 우리는 1조부터 1118조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민법 총칙은 1조부터 이게 184조까지 있고요. 그 다음 물권법은 185조부터 이게 372조까지 있고요. 그 다음 채권법은 이제 373조부터 766조까지 있고요. 그 다음 가족법은 767조부터 1118조까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문이 이렇게 많아요. 사실은 법과대학 1학년을 딱 들어가잖아요. 법대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1학년 1학기 과목이 이거예요. 그 다음 1학년 2학기 과목이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채권법은 사실 다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채권 총칙이 있고요. 채권 각칙이 있어요. 그때 이게 또 다시 2학년 1학기 과목이고 이게 2학년 2학기 과목이거든요. 그럼 가족법은 언제 배우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 이걸 배우고요. 3학년 2학기 때 또 이걸 배웁니다. 이것도 사실은 또 두 과목이 돼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한 과목, 두 과목, 세 과목, 네 과목, 다섯, 여섯 과목 이 6과목이 합친 거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이렇게 양이 많아요. 예, 양이 많습니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오늘 모든 영어를 다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럼 다 할 수 있으면 그건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각 과목에서 중요한 용어들 있죠. 그 위주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 위주로 잠깐씩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듣고 기본적인 민법 강의를 들으면 좀 도움은 되겠죠. 확실히 좀 도움은 될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조금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저하고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겨보면 3페이지가 있죠? 3페이지. 그래서 로마자 1번에 보면 민법의 기본 논리 해가지고 이제 이 민법 총칙에 대해서 이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아, 참. 그래서 참 제 이름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면 이 카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카페에 보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정회원으로 등급시켜 주세요 하면 제가 등급을 시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자료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꼭 카페 등록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면 되겠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잠깐 해보죠. 자, 그래서 민법의 기본 원리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래서 민법, 이 민법은 사실은 그 민법 1조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인 간의 법률 관계, 사인이 뭡니까? 이게 개인사자입니다. 그렇죠? 이게 사인입니다. 이게 사인. 프라이빗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그렇죠? 인 휴먼이죠. 사람.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뭐라 그런다? 그걸 일단 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으면 갑과 을이 개인 대 개인이죠. 개인 대 국가가 아닙니다. 개인 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 됩니다. 근데 특수하게 갑과 을이 있죠. 개인은 개인인데 상인이죠.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이지 않습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면 상인이라면 그건 상법이 또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민법의 특별법이 상법이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상법 공부하는 것은 민법을 먼저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상법을 또 공부하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민법의 의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규율하는 일반 사법이고 특별 사법은 상법이라고 적혀 있죠. 자, 이때 사법이란 소리도 그렇죠? 이 사자죠. 그렇죠? 그래서 사법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사법. 한자로 적으면. 근데 제가 지금 계속 한자로 적혀 있죠. 뭐 잘난 척하느냐? 물론 잘난 척하는 건 아니고 이게 우리 법이란 게 우리 국어의 한 7, 80% 이상은 전부 다 한문이잖아요. 사실은. 그걸 음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한글이란 건. 법은 더더욱 그래요. 법은 사실은요. 법전을 봤을 때 조사, 은, 를 뭐 이런 것 빼고는 전부 한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한자를 조금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뜻풀이가 가능하잖아요. 한자는요. 그 뜻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전부 한글로 적혀 있다 보니까 이게 한자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자로 뜻풀이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이니까 개인법이죠. 개인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민법에 법원 나와 있죠. 이게 사실은 혹시 법전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법전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법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 무슨 선전하는 거냐? 예, 선전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 보면 우리 수험에 필요한 일반 민사법, 그러니까 민법이나 민소법, 그다음 각종 특별법들은 여기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사셔도 되는데 나는 싫다. 나는 다른 좋아하는 법전이 있다. 그거 봐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법전이 좀 필요합니다. 공부할 때는 항상.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죠. 군대 가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래요? 총이죠, 총. 그렇죠? 총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영창 갑니다. 그대로. 그렇죠? 영창으로 끝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전이 필요해요. 그 법에 적히는 내용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어도 사실은 그 법에 적혀 있는 용어 풀이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하시는 교재, 뭐 교과서, 아니면 수험서, 아니 각종 문제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을 풀이하는 데 불과한 거예요. 그 법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갈릴 수 있겠지만 판례에 따라서 풀이하는 거죠. 그렇죠? 그 판례를 시험에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법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법전 갖고 계시면 꼭 제 거 아니라 좋으니까 그래서 민법 1조 한번 펴보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조를 보면 이제 민법에 법원이라고 제목이 적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때 법원이란 법의 연원을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면 법률, 그 다음 관습법, 그 다음 제일 끝에 보면 조리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2-1번이 법률이고요. 2-2번이 관습법이고요. 쭉 내려가면 2-4번이 뭐가 돼요? 조리가 돼 있고 그게 1조에 적혀 있는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게 헌법이니 그 다음
법률이니 그다음 명령이니 규칙이니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니 규칙이니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기본 강의할 때 배워요. 그래서 이때 법률은 뭐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관습법이 뭐냐 하면 이 관습법은 관행과 그 다음 확신이 있으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국민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법으로 승화된 것이라고 해서 이걸 관습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배울 거거든요. 배웁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를 보면 확신은 없고 관행만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어떤 행위를 해왔다 이 말이에요. 관행이 있죠. 그러면 그걸 또 사실인 관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원래는 우리 민법 106조를 펴보면 거기 나와 있는 개념인데, 그 다음 관습법은 우리 민법에 2조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과의 관계를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실은 없고 관행만 있을 때 사실인 관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판례가 나와 있죠. 판례는 아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죠. 그 대법원 판례가 되는 것이고, 하급심 판례는 뭡니까? 우리는 3심제죠. 그렇죠? 3번 싸울 수 있잖아. 그러죠? 그래서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을 때 1심 판례, 2심 판례 하기도 하는데, 보통 얘기할 때 판례라는 것은 이건 판결에 의한 선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대법원 판례를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밑에 판례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조리라고 적혀 있죠. 이 조리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사실 쉽게 얘기하면 법관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법관의 생각, 그걸 사실 이걸 조리라고 하거든요. 조리.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 적혀 있는 것은 법률, 관습법, 조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어떤 사건을 해결할 때 우리 법관, 판사는요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1조에 적혀 있지 않은 게 뭐죠? 판례는 1조에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수험에서는 이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그래서 1심의 판사가 대법원 판례가 뻔히 있다고 해도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판결한다고 해서 그 1조 위반 아닙니다. 1조에는 판례가 안 적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위법하지 않아요. 위법하지 않습니다. 위법할 때 법이 1조를 말하는 거예요. 1조.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민법의 해석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해석론이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법률 관계란 말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이 법률 관계 반대말이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호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저번에도 제가 바빠가지고 우리 애를 갖다가 제 장모님한테 맡겼거든요. 그럼 장모님이 저희 애를 봐줬지 않습니까? 근데 봐주시다가 잘못해가지고 애가 조금 다쳤어요. 그때 제가 장모님한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도덕적인 관계예요. 법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장모님을 을이라 그러고 저를 갑이라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법적 구속력을 받겠다는 의사가 전혀 없어요. 맞죠?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호의 관계, 도덕적 관계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호의 관계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 다음 실제로 실무에서 말하는 것은 호의 동승이죠. 카풀 들어봤죠? 카풀. 방향이 같을 때 태워주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법률 관계가 아니라 호의 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권리 규정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렇죠? 혹시 우리 3차 면접시험 문제인데 실체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답할 수 있죠? 뭐 실체에 관한 법입니까? 실체법은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즉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건 실체법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요건은 그 구성 요건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조문에서. 그럼 저는 지금 형법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민법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민법은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한테는 권리가 생기겠지만 의무자한테는 의무가 생기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돈 빌려준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금전인데 금전은 어려운 말로 소비물이 될 수 있거든요. 소비물. 쓰면 없어지는. 그러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돈 1억 원을 이렇게 빌려줬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건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때 이 소비대차 계약이 되면 여긴 대주, 여긴 차주가 되고 여기가 권리자가 되고 여기가 의무자가 됩니다. 이걸 규율하는 게 우리 민법에서 598조에서 규율을 하게 됩니다. 598조에서. 됐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598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효과가 발생했죠. 어떻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소비대차, 대여금, 채권을 갖게 될 것이고 빌려간 사람은 소비대차,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이걸 규율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실체법이 됩니다. 실체법. 이게 권리 의무 관계가 됩니다. 권리 의무 관계. 형법은 사실 어떻게 되죠? 형법은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죠. 그러면 효과가 뭐죠? 형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해한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사형, 그다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게 형법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이든 형법이든 전부 다 요건과 효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실체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계속 보면 이제 권리의 중첩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 권리의 경합, 그다음 법조 경합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또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래서 갑이 이 사람이 그 택시의 손님이에요. 그다음 이 사람이 그 택시 기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DMB 같은 걸 막 보다가 사고를 냈던 거예요. 꽝 하고. 그래서 갑이 크게 다쳤죠. 그때 갑은 을한테 자, 을일과 갑은 묵시적인 운송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나중에 보면. 그 다음 을은 안전배려 의무란 게 있는데 안전하지 못하게 운전을 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을은 그 채무를 불이행을 한 거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우리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근데 그거 말고도 갑은 을한테 우리 민법 750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도 갖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갑의 피해액이 1억이라고 하면 이 1억을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가지를 갑은 을한테 동시에 다 행사할 수 있거든요. 모두 행사할 수 있어요. 이걸 어려운 말로 청구권의 경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이걸 A라 그러고 이걸 B라 그러면 갑은 을한테 민법상으로는 A 권리, B 권리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걸 청구권의 경합이라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아니라 자, 여기 잠깐 지워볼까요, 이제. 우리 보통 보면 쭉 운전 있죠. 자동차 운전할 때 편하게 운전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죠? 보험 회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을이 있죠. 갑한테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고 여기가 가해자라고 하면 이 원래 운전자는
A라는 보험회사, 다른 말로 하면 보험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 같은 자동차 보험을 들어놨죠. 그렇죠? 자, 이때 을이 갑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게 피해액이 1억이라고 하면 원래 을은 갑한테 우리 민법 750조 불법 행위를 한 게 되거든요. 불법 행위. 원래는요. 자, 근데 문제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이 1억을 누가 물어주게 돼요? A가 갑한테 직접 물어줍니다. 그렇죠? 그때 이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민법의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게 민법 750조인데 이게 배제가 되고 갑은 A한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 청구권을 갑이 을이 아니고 A한테 행사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보면 갑은 A한테 이 직접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갑이 을한테 불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라는 조문이 이 민법의 750조를 배제시키죠. 그러면 우리 민법상 갑은 권리가 2개입니까? 1개입니까? 1개죠. 요것만 딱 성립해요. 이걸 어려운 말로 법조 경합이라 그래요. 이걸 어려운 말로 법조 경합이라고 합니다. 왜? 법 조문이 경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합하고 있다가 이걸 배제시키고 있잖아. 맞죠? 그럼 이건 권리가 1개입니까? 2개입니까? 1개죠? 1개죠? 이걸 법조 경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청구권 경합, 법조 경합 합해가지고 권리의 중첩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권리가 중첩되어 있다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권리 중첩 이렇게 나와 있고 권리 경합이니 법조 경합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도 나중에 기본 강의하면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권리의 행사 이렇게 적혀 있고요. 권리 내용을 실현하는 거죠. 그 다음 그 권리는 여러 가지 분류 방식에 따라서 행사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뭐 줄여서 신의칙이라 그러는데 이 신의칙은 우리 민법 전에 보면 2조 1항에 있거든요. 그 2조 1항이 신의성실의 원칙, 다른 말로 하면 신의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이 신의칙 읽어보면 상당히 불확정 개념이죠. 뭐 신의성실에 따라 잘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또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밑에 보면 실효의 원칙이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또 바로 밑에 보면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효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이 권리자인데 을한테 권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권리 불행사. 근데 을의 입장에서는 너무 갑이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긴 거죠. 근데 이 정당한 신뢰에 반해가지고 갑이 어떤 권리를 행사했죠. 그러면 이 실효의 원칙 때문에 이 권리가 실효되었기 때문에 이 권리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실효의 원칙이라 그러고 원래 실무에서는 노동법 관계.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서 을한테 근무하다가 잘렸어요. 그래서 면직을 당했는데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의 소라는 걸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갑이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을 제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그때 갑은요 또 퇴직금도 다 받아갔거든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던 거 아닙니까? 근데 무려 면직되고 나서 2년 6개월, 3년 6개월, 5년 6개월 하는 식으로 장기간 있다가 다시 면직 처분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잖아요. 이건 실효된 겁니다.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로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실효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입장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이거 사정 변경 원칙은 자, 이때 이 사정이란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되었음을 말합니다. 객관적인 사정.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을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데, 법률 관계가. 이 사정이, 객관적 사정이 변경됨으로써 갑이 더 이상 을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어요.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됐죠. 그러면 갑은 계약을 해제하겠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말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서 해제권이나 해지권이라는 게 생겼다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기업에서 평사원으로 들어갔어요. 꿈이 뭡니까? 이사가 되는 겁니다. 임원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임원이 되면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안 좋냐면 회사가 어떤 채무를 졌을 때 그때 그 이사는 보증을 서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실무예요, 실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때 이 갑이란 사람이 이사입니다, 이사. 근데 을한테 보증 채무 계약을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왜 보증 채무 계약이 있었느냐? 을이라는 이렇게 채권자가 있으면 X가 회사인 거죠. 이때 회사는 이 채권자하고 주채무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이사는 이 회사 X의 이사기 때문에 이 주채무를 뭐 한 거예요? 갑이 보증을 한 겁니다. 보증.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놀라운 점인데 무슨 말이냐? 보통 우리가 보증을 서준다 그러면 그냥 법 공부 안 한 분들은 이 보증 채무자가 이 원래 주채무자하고 이렇게 보증 계약을 하는 줄 알거든요.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이 채권자하고 있죠. 이 채권자하고 별도로 하는 게 보증 계약입니다. 그렇죠? 이 보증 계약은 이 주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 이때 갑이 이사기 때문에 보증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갑이 있죠. 이제 이사의 지위에서 퇴직을 했어요. 물러났다고요. 그러면 뭐가 발생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정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때 갑은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이런 특별 해지권이 생긴다는 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이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어요. 보증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됐죠? 자, 이런 것들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란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A를 할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을은 이 A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신뢰가 생겼죠.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갑이 배신을 때리고 완전히 정반대인 내용인 B라는 걸 하게 됐죠. 그럼 이 B는 금지돼요. 이걸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걸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 그러고 이때 갑은 금반환의 원칙에 반한다는 소리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말씀은 짜죠. 말을 했는데 그에 반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금지가 돼 있다. 이게 같은 말이 금반언이죠. 언. 그렇죠?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일 밑에 보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에.
그러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은 2조 2항에 있는 거거든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판례가 있고요. 그 다음 그 내용들도 있는데 그건 기본 강의할 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할 거다. 자, 그래서 2조 1항, 2항 이런 것들이 신의칙, 그 다음 권리남 죄송합니다. 이제 금지의 원칙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5페이지 가보시면 로마자 3번으로 권리의 주체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권리의 주체와 관련해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뭐냐? 여기 이제 지워도 되겠죠? 그렇죠? 원래 있죠? 이런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그 다음 민사소송법으로 가면 소송 행위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때 이 법률 행위는요. 성립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요. 성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유효, 다른 말로 하면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성립 요건, 효력 요건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 이 법률 행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목적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그 법률 행위는 성립했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법률 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이 당사자를 갑이나 을이라고 했을 때 갑, 을이 태어났어야 됩니다. 이걸 권리능력이라고 그래요. 권리능력. 좀 이따가 3조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고 그 다음 권리능력만 갖추면 안 돼요. 정신능력이 있어야죠. 그걸 의사능력이라 그러는데 의사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 이 의사능력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람의 견해가 갈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5살 의사능력 있을까요? 10살은요? 15살은? 아니면 2살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마다 그 의사능력을 보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에 물어봐도 7세가 의사능력 있느냐 그러면 저는 무조건 있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애를 키우니까. 근데 애 안 키우는 분들은 7세가 무슨 의사능력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다 견해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개별적이에요. 개별적. 따라서 획일적으로 있니 없니 딱 끊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행위능력이라고 그래요. 행위능력. 그래서 이건 획일적으로 우리 민법 4조에 보면 19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19세 미만이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행위 무능력 또는 제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한 능력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이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 법률 행위가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다 이 말이에요. 유효한 거다.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때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요. 그 다음 가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 타당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배우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 사회적인 타당성이 민법 103조나 아니면 104조에 반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이런 개념을. 자, 그 다음 이제 의사 표시죠. 이 의사하고 표시는 서로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가 안 되죠. 이 안 되는 걸 규율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107조 비진이 의사 표시니 108조 통정 허위 표시니
백구조, 뭐 차고니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다음 의사 표시는 일치하는데 그 성립 과정에서 흠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민법 110조 사기강박이니 이런 식으로 배우게 돼요. 사기강박이니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성립요건, 효력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권리 능력이 없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했죠?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건 당연히 무효죠. 효력요건이니까.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죠? 그거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당연히 무효죠. 효력요건이니까. 근데 특이한 게 원래 이론상으로 보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무효가 돼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유효해요. 유효하고 취소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민법에서 5조입니다. 5조 1항 2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 5조 1항 2항을 나중에 보면 갑이란 사람이 18세인데 A라는 부모님, 친권자를 어려운 말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갑이 18세인데 을하고 무슨 이런 계약을 체결했죠. 근데 문제는 A라는 법정 대리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한데 이 동의를 안 받고 갑이 을하고 무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갑이 이 계약을 취소하기 전에는 뭐 하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유효하다는 얘기죠?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유동적인 유효, 다른 말로 하면 불확정적 유효라고 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우리 민법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게 이 두 가지는 없으면 다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행위 무능력, 제한 능력자는 일단 법률 행위 자체는 뭐하고 유효하고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두었다. 이게 우리 민법의 특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읽어보면 5페이지죠. 권리 능력이 있죠. 그 다음 행위 의사 능력의 의미가 나와 있죠. 그 다음 행위 능력의 의미가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때 행위 능력은 몇 세? 19세. 그럼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년이 못 됐으니까 미성년자. 그래서 바로 밑에 미성년자 만 19세에 달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특이한 개념이 이제 12조 9조에 있는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신체적 제약이 아니죠? 뭐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죠. 그때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 개시 심판받은 사람, 이 사람을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예전 2013년 7월 1일 날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한정치산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피성년 후견인 나와 있죠. 이것도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후견 개시 심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한정 후견이라고 다른 것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죠.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이 됩니다. 되죠? 그래서 국법상으로는 금치산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책임 능력이란 말이 나와 있죠. 이 책임 능력은 여기 없죠. 그렇죠? 그 책임 능력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 755조에 보면 있는데 나중에 채권법 할 때 원래 배우는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제 주소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주소란 건 18조죠.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지.
그 다음 이제 뭐 고소니, 그 다음 현재진이, 가주소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건 나중에 주소 이렇게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주소의 효과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주소 효과가 부재자란 게 있고요. 그다음 실종이란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지워보면 이제 여기 갑이란 사람이 어떤 주소지에 있는데 그 주소지에서 멀리 떠나 있어요.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을 부재자라 그래요. 부재자. 그게 22조에서 규율하는 개념이고 이 부재자와 관련해서 뭐 문제되는 게 쭉 있습니다. 그게 25조까지 그래서 정확하게 6조까지 이런 식으로 막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해가지고 나중에 배웁니다. 그래서 이 부재자란 주소를 떠나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게 22조 1항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부재자가 주소를 떠난 정도가 아니고 이제 아예 생사불명이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그건 이제 실종이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고 이때 이 실종은 반드시 법원의 재판에서 실종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27조가 이렇게 됩니다. 27조. 우리 민법에서. 그래서 27조 1항 보통 실종, 27조 2항 특별 실종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지에서 떠나 있죠. 부재자. 떠나가지고 아예 생사가 불명이죠. 그러면 실종이라고 해서 부재와 실종은 그 주소의 효과가 됩니다. 주소의 효과. 자, 그 다음 이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인정 사망이니 무슨 동시 사망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정 사망 이 부분은 지금 이건 호적법인데 이제 호적법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래서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인정 사망이라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인정 사망은 이제 이 호적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정 사망이 있으면 이 사망이 추정돼요. 간주가 되는 게 아니고 사망이 추정된다 얘기를 하고요. 이 실종은 사망으로 간주가 됩니다. 사망으로 간주. 그래서 나중에 공부를 해보면 이 간주는 증거를 들이대 가지고 반증으로 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대신 이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증을 들어서 이 추정을 깰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나중에 기본 내용을 할 때 자세하게 배웁니다. 자세하게. 자, 그 다음 이제 동시 사망은 추정이 되는데 그 동시 사망은 이제 우리 민법 30조에 있거든요.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자,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것들이 이제 자연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연인은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에 있어서 인이라는 개념은 사실 두 개입니다. 자연인도 있고 법인도 있어요. 법인이 뭐죠? 법으로 의제된 법인격이에요. 원래 사실 법인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법인 아시는 거 많이 있는데 뭐 있죠? 회사. 그렇죠? 회사는 법인인데 문제는 법인은 한자로 좀 적어볼게요. 이 법인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이제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이제 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 그 프린트 보면 법인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쭉 내려오면 그 10-5번에 보면 사단법인이 있고요. 쭉 내려오면 10-6번에 보면 재단법인이란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분류가 가능한데 이 사단법인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법인의 특징은 항상 사원이 존재를 해요. 사원. 다른 말로 하면 구성원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인의 이름이 갑이라 그러면 이런 갑이라는 법인이면 이 사단법인의 특징이 A니 B니 C니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사원,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원의 집합체한테 법인격을 준 거죠. 여기 법인격을 준 거예요. 뭐 법률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사단법인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재단법인은 특징이 뭐냐? 재단법인은요, 이런 사원이 없어요. 이런 구성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있어요, 재산. 그래서 이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준 거예요. 이 재산에다가 법인격을 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재단법인. 그 재단법인의 특징은 뭐 A니 B니 C니 이런 사원이 없어요. 선생님, 제가 아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사람이 있던데요. 아, 그건 직원이고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렇죠? 사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달라지는 게 뭐냐? 이런 또 분류가 있거든요. 법인은 영리법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비영리법인이 있거든요. 그 영리법인은 뭐냐? 이 돈 버는 게 영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돈을 벌어도 그걸 구성원에게 이익 분배를 해야 돼요. 이 구성원들한테 이익을 분배를 하죠. 그러면 그걸 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 영리법인.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구성원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익 분배가 없죠. 이익 분배가 없잖아요. 맞죠?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물어봅니다. 구성원 자체가 아예 없어요. 구성원이 없으면 이익 분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구성원이 이익 분배하는 게 영리인데. 맞죠? 구성원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비영리거든요. 그건 무조건 비영리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 사단법인은 구성원, 다른 말로 하면 사원이 있으니까 사원, 구성원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뭐 그럼 비영리법인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재단법인은 구성원, 다른 말로 하면 사원이 없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비영리죠. 여긴 무조건 비영리법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규율하거든요. 여기 비영리, 여기 비영리법인만 우리 민법이 적용돼요. 영리법인은 상법이 적용됩니다. 여기는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법인으로서의 비영리법인하고 재단법인을 규율하는 것이 뭐가 된다? 민법이 됩니다. 민법이. 자, 그래서 그게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영리법인이니 비영리법인이니 그 다음 사단법인이니 재단법인이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사단법인과 관련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니 그 다음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이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건 뭐냐 하면 분명히 실질은 사단법인이 맞아요. 실질은 사단법인이 맞는데 우리 33조 민법에 그 설립 등기가 없는 거죠. 설립 등기를 안 해놨어요. 그건 뭐가 돼요? 그건 비법인 사단 아니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재단법인 있죠? 이 재단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실질은 재단법인인데 법인 등기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재단법인이라고 해요. 권리 능력이 없는 재단법인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개념도 나중에 저하고 배우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10-7번이 있죠? 거기 보면 법인의 기관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법인의 기관과 관련해서 우리 여기 사단법인을 잠깐 볼까요? 사단법인은 이사란 개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사원총회라는 개념이 필요하거든요. 사원이 있으니까.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고, 그 다음 감사란 개념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법인의 뭐라 그런다? 기관이라 불러요. 법인의 기관. 나중에 우리 민법 57조 이하에 있는데 배웁니다. 자, 그 다음 이 재단법인은 당연히 이사는 있지만, 그 다음 감사는 두어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문제는 사원총이란 개념이 없죠? 이런 개념은 없어요. 왜? 재단법인은 사원이 없으니까. 사원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 이제 특별한 기관으로서 무슨 임시이사니, 특별대리인이니, 직무대행자니, 청산인이니 이런 식으로 민법할 때 또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법인의 기관은 그 법인의 손발을 생각하시면 돼요. 왜? 법인은 사실 눈에 보이는 개념이 아니죠. 그럼 이사를 통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그래요. 기관.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밑에 보면 이사, 그 다음 이사회,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사원총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사원권, 그 다음 공익권, 자익권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법인의 소멸 나와 있는데, 법인이 소멸한다는 건 그 권리 능력을 상실한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이와 관련해서 법인이 해산되고 나중에 청산이 된다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로마자 4번 법인이 아니라 권리의 객체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권리의 주체가 자연인 법인이었죠. 그 다음 그 권리의 객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물건이라면 물건이 되겠죠. 물건. 채권이라면 어려운 말을 써야 되는데 급부가 됩니다. 급부.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물건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물건은 우리 민법 98조를 보면 유체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나와 있죠? 그게 우리 민법 98조에 보면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물건이란 98조에서 유체물, 그 다음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죠. 관리가 가능한 자연역입니다. 맞죠? 그럼 일단 유체물이 무슨 말이에요? 있을 유자에 몸체자죠. 몸이 있는 물이다 이 말이잖아요. 맞죠? 물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다 유체물이죠. 그렇죠? 겉으로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대신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이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 에어컨 틀면 뭐가 나옵니까? 냉기가 나오죠. 냉기가. 이 냉기도 물건이 돼요. 민법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에어컨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옆에는 냉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냉기를 저기로 흘려보냈어요. 그러면 물건을 훔친 겁니까? 예, 절도죄예요. 나중에 형법에서 배워보면 이 절도가 됩니다. 이게. 아니 이게 절도가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냉기는 물건이거든요. 냉기는. 자, 그 다음 다시 이 물건은 99조와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과 그 다음 동산이라는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그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적혀 있죠. 동산은요, 99조에. 그 부동산 이외 물건이 뭐가 됩니까? 전부 동산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걸 한자를 풀이하면 아니 불자에 움직일 동자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말하는 거잖아요. 동산은 뭐죠?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쉽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했으니까 항상 토지에 붙어 있는 게 뭐죠? 건물이죠. 건물도 부동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지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럼 부동산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부동산 개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제 100조를 보면 우리 민법 이 100조와 관련해서 이게 주물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종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물은 뭐죠? 시계줄을 말합니다. 보통 시계줄은 시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소적 밀접성이 있고, 특히 손목 시계라면 시계줄이 없으면 시계 잘 차고 다니기 힘들어요. 맞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종물이 있기 때문에 주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이걸 100조 1항을 보면 상용에 공한다는 걸 쓰는 거죠. 상용, 항상 상자죠. always입니다. 용은 이용할 때 용자죠. 항상 이용에 공한다. 이바지하는 관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계줄이 시계에 대해서 이바지하는 관계죠. 이런 것들을 주물,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물,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 100조 2항에 보면 이때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죠. 무슨 말이냐면 보통 갑과 을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는 한은 시계를 팔면 뭐도 같이 파는 거예요. 그 시계줄도 같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계 팔면 시계줄도 같이 파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주물, 종물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주물, 종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101조, 102조는 원물, 그때 과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1조와 관련해서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과실은 천연 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 법정 과실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거든요. 101조, 102조입니다. 그 다음 이 천연 과실은 그 물건의 천연적, 다른 말로는 자연적인 산출물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떤 말을 키웠어요, 말을.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새끼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말이 뭐가 돼요? 이게 원물이고 이 새끼가 뭐가 돼요? 이 천연과실이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예를 들어 사과 나무를 막 키웠죠? 근데 사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뭐가 돼요? 당연히 천연과실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이제 그게 법정과실이죠. 법정과실이란 그 물건의 사용 대가를 말하거든요. 그때 이 물건에는 원래 금전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금전의 사용 대가가 뭐가 있습니까? 이자. 그래서 이자가 바로 법정과실이 됩니다. 이자가 법정과실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천연과실, 법정과실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권리의 변동 뭐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